육체와 정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으면 육체든 정신이든 패스트에 걸린다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입니다. 이 책을 이번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책이 그 전염병에 관한 얘기여가지고 코로나 때 특히 독서 모임에서 앞다투어서 다루었던 책이기도 합니다. 저도 저희 모임에서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한참 그 시기에 이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그러니까 과거를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읽으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통해서 몇 년 전 우리의 모습을 보다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베르 까뮈의 패스트는 패스트로 인해 고립된 알제리의 한 도시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갑자기 쥐들이 피를 토하며 죽기 시작하고, 그리고 개와 고양이가 사라지기 시작하며 그 다음은 인간의 차례가 되죠. 패스트는 일종의 급성 전염성 열병을 말하는데 이 감염 경로가 감염된 쥐의 벼룩을 통해서 인간이나 다른 동물에게 감염된다고 합니다. 자, 패스트 발생 초기의 사람들은 당연히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랬었죠. 그 심각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드러나는 증거들을 믿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같은 증세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결국 패스트라는 것을 인정하고 도시는 외부와의 모든 교통이 차단된 채 고립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주로 고립당한 채 1년여의 시간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각기 다른 온갖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결국에는 질병과 싸우기로 결심한 사람들의 처절한 투쟁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결국 패스트가 발발한 지 1년여가 지났을 즈음에 모든 것은 다시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까미는 얘기하죠.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패스트가 물러가게 된 이유가 인간들의 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질병이 때가 되어 물러가기로 스스로 결정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실감했죠. 하지만 그래도 이 책은 그래도 질병과의 싸움을 멈추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독자는 바로 이 지점을 읽어내야 됩니다. 질병과의 싸움을 멈추면 안 된다는 것.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작품을 통해 작가 까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팁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패스트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인 1947년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게 몹시 중요한 팁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책 소개로 들어가죠. 소설은 1940몇 년 인구 20만가량의 알제리의 오랑이라는 이름의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바다에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었고 1년 내내 북아프리카에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고 상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사하라 사막에 덥고 건조한 바람이 불어오는 그런 장소라는 거죠. 이 소설의 주인공격인 사람은 리유라는 사람인데 원래 발음으로는 리웨인데 민음사에는 리유라고 그렇게 그냥 부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리유라는 이름의 의사를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30살가량의 그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고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것 같고 그리고 아내는 아마도 폐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까미도 폐병을 앓았죠. 그래서 아내는 곧 다른 지역의 요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자, 책은 4월 16일 아침부터 시작합니다. 4월 16일이라는 숫자, 우리에게 친숙한 숫자죠. 세월호와 같은 날 이 책도 시작합니다. 4월 16일 아침 의사 리유는
자신의 진찰실을 나서다가 계단에 죽어있는 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건물 수인은 못된 아이들의 장난이라고 치부하지만 죽은 쥐들은 여기저기서 발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지 쥐가 죽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쥐들이 피를 토하며 죽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의사는 이미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감하게 되죠. 다음 날 요양원으로 떠나는 아내를 배웅하고 돌아온 후 상황은 보다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쥐들이 떼를 지어 거리로 나와서 죽어갔던 거죠. 그래서 청소하는 차들이 쉴 새 없이 쥐들을 치워냈지만 그래도 쥐들은 모든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고 이어서 환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패스트의 증상은 40도 가까운 고열이 나고 몸 여기저기에 딱딱한 멍울이 생기고 온몸이 쑤시는 증상을 앓다가 다음날 아침이면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가 점심때쯤 다시 고열이 나면서 숨을 거두는 그런 증상이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리유 외에 다른 주요 등장인물 몇 명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랑이라는 사람은 50대 시청에서 서기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평생 임시직으로 적은 돈을 받으면서 일해오고 있습니다. 이 그랑이라는 이름은 영어로 그랜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랜드라는 이름처럼 그 어떤 거대한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그랑은 이름과는 다르게 몹시 왜소하고 소심한 성격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 그랑은 자기 생각을 분명하게 말과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그것을 분명하게 말이나 글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글을 씁니다. 책에서 그는 그 그랑이 계속 자기 문장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보기에 좀 우습죠. 좀 우스운 문장이지만 이것이 결국 자신의 마음을 글로 표현하고자 했던 그의 절실한 심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랑은 자신의 진심을 말과 글로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갈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 핵심적인 이유는 오래전에 자신을 떠난 아내에게 자신의 진심을 글로 표현하고 싶었던 거죠. 편지를 통해서 제대로. 그래서 그랑은 계속해서 글을 열심히 연습하는 사람이고요. 참고로 작가 까미는 만약에 이 책의 주인공이 있다면 그건 그랑일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겠죠? 바로 까미가 이 책의 주인공이 그랑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이 그랑이야말로 평범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소시민들이 바로 그랑에 투영된 거죠. 자, 두 번째 소개할 인물은 타루라는 사람입니다. 이 타루는 20대 중반의 건장한 사내이고요. 아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차장검사였어요. 그런데 타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몹시 존경했었는데 아버지가 진행하는 법정에 갔다가 아버지가 어떤 사람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모습을 본 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행위에 회의를 느끼고 집을 나와서 떠돌게 됩니다. 패스트가 발병한 후에는 민간보건대를 조직해서 리우와 함께 투쟁을 해나가고요. 결국 타루의 역할은 이 작품에서는 사실상 작가의 말을 대신 전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랑베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랑베르는 신문기자입니다. 이 도시의 취재를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그 패스트 때문에 함께 도시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랑베르는 파리에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해요. 이건 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파리에서 잠깐 이 도시에 들린 사람이고 나는 지금 당장 만나야 할 여자친구가 파리에 있으니 나는 나가야겠어. 나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패스트는 내 일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면서 계속해서 탈출을 시도하다가 결국은 패스트 또한 자신의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함께 타루와 함께 보건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파늘루 신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당연히 그 도시에서 전염병이 발병했을 때 보통 종교적인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걸 대표하는 사람으로 파늘루 신부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파늘루 신부는 우리의 예상처럼 패스트 발병 초기에는 인간이 타락한 것에 대해 신이 벌을 내렸다라고 설교를 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당연히 종교 쪽에서는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런데 그렇게 설교를 하다가 죄 없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신부도 결국은 복원대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자신도 패스트에 걸리게 되었어요. 그랬지만 어쨌든 사제로서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서 이 파늘루 신부는 치료를 거부하고 혼자서 침대 위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자, 좋은 사람들을 말씀드렸는데 당연히 좋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겠죠. 네, 그 좋지 못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코타르라는 사람입니다. 범죄자인 것 같은데 이 코타르는 평소에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패스트가 발병하고 나니까 감시가 소홀해졌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매우 행복해합니다. 그러면서 대놓고 얘기를 해요. 패스트가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사람은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된 것을 이용해서 암 거래를 통해서 또 쏠쏠하게 재미를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패스트가 끝난 후 체포당하게 되죠. 저항을 하지만 아주 비참하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5명, 그랑이라는 이름의 50대 소심한 사람, 그 다음에 타루라는 이름의 일종의 행동대장 같은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랑베르라는 이름의 신문기자, 그 다음에 누구였죠? 파늘루 신부, 종교를 대표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쁜 쪽을 대표하는 코타르라는 이 정도 인물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질병이 패스트라는 사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정부 관리들은 패스트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은 천벌을 받은 것이라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일단 시작된 전염병이 사라지는 건 아니겠죠. 확실한 것은 매일매일의 착실한 투쟁일 뿐이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 오직 그것뿐이라고 작가는 적고 있습니다. 결국 전보 말고는 외부와 교류할 수 있는 수단이 모두 사라져버렸고, 그래서 결국은 갇힌 채,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영화관들은 새로운 필름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같은 영화를 상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영화관은 항상 만석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술집의 재고는 전부 다 바닥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시간이 많아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겠죠. 우리도 예전에 김치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알코올이 병균을 죽일지도 모른다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술집에서 술을 다 바닥을 냈다는 거죠. 그러는 사이에 어느덧 하루의 사망자는 100명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의사 리우와 타루가 조직한 보건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작가는 이들의 행위가 마치 영웅담처럼 보이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설명에 따르면 그들 모두가 목숨을 걸고 그렇게 일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그것이 누군가는 해야만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말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원인도 역시 각자의 시각으로 누구나 따져볼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는 질병을 다스릴 수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자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잖아요.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들을 누군가는 치료해야 되죠. 누군가는 치료해야 하고 그리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격리시켜야 하는데 자신들은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일을 할 뿐이라는 거죠. 그것이 매일매일의 패배에 불과할지라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거지 이들이 영웅이 되길 원해서 그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작가 또한 독자들이 이들을 영웅시하는 것을 매우 경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거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 어린아이 하나가 사망하는 모습에 대한 아주 길고 자세한 묘사가 등장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데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작가가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묘사해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제 생각에는 결국 이 패스트는 어디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엾은 어린아이의 죽음을 자세하게 묘사를 해준 것 같습니다. 현실이라는 거죠, 질병은. 그런데 그런 잔인한 장면 말고도 아름다운 장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 리우와 타루가 바닷가에서 한밤중에 수영하는 장면들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장면들은 아주 아름답죠. 그런 것들을 아주 다양하게 배치를 해서 실제로 패스트로 고립된 상태에서 그 주민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낱낱이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시작됩니다. 이쯤에서 타루의 입을 통해서 드디어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타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제각기 자신 속에 패스트를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피해를 입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를 살펴야지 자칫 방심하다가는 남의 얼굴에 입김을 뿜어서 병독을 옮겨주고 맙니다. 자연스러운 것, 그것은 병균입니다. 그 외의 것들, 즉 건강, 청렴, 순결성 등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의지의 소산입니다. 패스트 환자가 된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나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더욱더 피곤한 일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문장이 이 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잘 이해가 안 돼요. 모호해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말의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타루가 한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타루가 한 말의 의미는 인간이 패스트에 걸린 상태가 정상이라는 것이고 오히려 건강한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패스트에 걸린 상태가 정상이고 건강한 상태가 비정상이다.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문장이 혼란스러운 겁니다. 이 개념이 너무 복잡해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가장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정상인 상태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적절한 운동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면 어떻게 되죠? 자, 이게 정상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비만이 되거나 몸 여기저기에 문제가 생기겠죠.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타루가 말한 패스트인 상태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병에 걸린다는 거죠. 작가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자연스러운 상태, 다른 말로 정상인 상태, 그것이야말로 질병에 걸린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비만이나 각종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죠? 네, 그러려면 운동도 꾸준히 해야 되고 먹는 것도 마음 내키는 대로 먹으면 안 되겠죠. 결국 타루가 말한 패스트 환자가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은 더욱 피곤한 일입니다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패스트에 걸린 상태가 정상이고 건강한 상태가 비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거죠. 자, 이제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몸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그러면 정신에 관해서는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이게 까미가 말하고자 했던 거죠. 사실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이 책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에 발표되었다. 자, 2차 세계대전은 누가 일으켰습니까? 네, 나치가 일으켰죠.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나치 얘기만 하는 건 아니지만 나치 같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있다가는 나치 같은 사람들 말에 홀딱 넘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들의 가머니설에 넘어가고 싶지 않다면,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시 말해 깨어있는 정신 상태를 유지하고 싶다면 계속해서 발버둥 쳐야 한다는 거죠.
이게 까미의 메시지가 이제 잡히시죠. 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책은 학교 다닐 때 많이 봤으니까 더 볼 필요 없어. 이딴 생각하지 말고 계속해서 책을 읽고 나보다 깨어있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좋은 예술작품도 계속해서 보려고 노력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음식도 적당히 먹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런 나치 같은 사람들 말에 넘어가 버린다는 거죠. 까미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스트는 나치다. 이런 얘기 어디서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이제는 그게 이해가 되시죠. 네. 육체와 정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발버둥치지 않으면 육체든 정신이든 패스트에 걸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걸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게 패스트를 옮기는 패스트균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데카르트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데카르트 얘기를 처음 들으면 처음 듣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세요. 너무 듣기에 힘들어요. 하지만 처음엔 힘들지만 자꾸 듣다 보면 어느덧 이제 익숙해집니다. 자, 데카르트의 가장 유명한 명제가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자, 이 말을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살짝 바꿔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생각한다를 인간은 생각한다로 바꿔도 되겠죠.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것을 문장을 한번 슬쩍 또 바꿔보겠습니다. 인간은 생각할 때만 존재한다 라는 뜻이 되죠. 인간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인간은 생각할 때만 존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얘기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동안만 인간이다. 이것이 데카르트의 코기토 에르고 숨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쉽게 얘기하자면 정신줄을 놓고 있을 때는 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데카르트는.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생각 없이 사는 상태의 인간을 인간이 아니라 자동인형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동물보다도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데카르트에 의하면 인간은 생각하는 동안만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생각 없이 멍청하게 살 때는 그것은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라 자동 인형이다. 이제는 그 유명한 코기토 에르고 숨이 이해가 되시죠? 그걸로 이 까미의 패스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 노력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우리는 패스트균, 보균자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데카르트와 까미가 함께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지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처음 들어서 놀라서 그런 거예요. 자, 소설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오랑이라는 곳은 알제리에 있다 보니까 사실상 뭐 겨울이라고 딱히 구분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었겠죠. 그래서 결국 겨울을 지나면서 패스트는 점차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치료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했고 사라졌던 쥐들이 하나둘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것이 노력의 결과인지 아니면 전염병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희생자는 발생했고 결국 파늘루 신부나 하루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요양원으로 보낸 리유의 아내도 결국은 폐병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물론 리유도 어느 정도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다른 지역의 요양원에 보낸다는 얘기는 의사가 아내 상태가 심각했다라는 걸 의사는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곧 세상을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유는 그 희생을, 환자들을 돌보는 그 희생을 멈추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대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내가 요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을 듣고 리유가 이런 대사를 칩니다. 예감은 했지만 그래도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저는 처음에 이 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장이 너무 좋아서 다시 읽을 결심을 했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책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까미가 말하는 패스트는 진짜 질병이라고 봐도 되고 정신적인 거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패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 이 전체가 하나의 메타포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비유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죠. 결국은 둘 다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타루의 말처럼 신체든 정신이든 패스트에 걸린 상태가 정상이라는 거고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성실한 투쟁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 시지프 신화랑 여기서 맞아떨어지죠? 시지프 신화에서 까미는 삶을 그렇게 정의하죠. 삶은 매일매일의 투쟁이다. 결국은 그 의미를 이 패스트라는 작품을 통해서 까미가 말하는 그 매일매일의 투쟁, 매일매일의 반항이라는 그 의미를 이 패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더 직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삶은 매일매일의 투쟁이다. 제가 20살 때 시지프 신화를 읽고 평생을 그거에 맞춰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매일매일의 투쟁이다. 피곤하죠. 힘듭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뭐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고. 그런데 이렇게 사는 법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피곤하다는 생각을 저도 가끔 합니다. 하지만 일단은 다르게 사는 방법을 알지 못하겠고 그리고 피곤하지만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겠죠.